EU는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그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플은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확장을 위해서 메타와 AI 파트너십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애플은 메타와의 협업 소식을 부인했습니다. 애플은 몇 달 전 메타와 간단히 대화만 나눴을 뿐 현재 AI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그 번스타인은 애플의 목표가를 195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13일부터 21일까지 7거래일간 9,460만 달러의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SEC가 공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젠슨 왕 CEO는 엔비디아 AI 칩의 성능과 운영 비용까지 고려하면 엔비디아 제품이 가장 저렴한 비용이라고 하면서 AI 칩 산업의 선두주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시장이 기대할 만한 특별한 안건이나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안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레이트의 AI 기업인 G42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약이 중국의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계약 조건에 중국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EU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 앱 끼워 팔기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라는 화상 앱을 다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묶음으로 판매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에 반독점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팀즈를 오피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에서 제외했지만 EU는 이 정도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픈AI가 검색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검색 및 분석 기업 록셋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회사는 AI 이용 고객을 확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픈AI가 타임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컨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해서 타임즈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AI가 해당 기사를 사용할 때는 인용 기능과 원문 링크 기능이 제공됩니다. 오픈AI는 5월에 뉴스코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으며 5년간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 포스트 등이 뉴스코프의 대표적 매체 중 하나입니다. UBS가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42만 대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서 RBC도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전망을 53만 대에서 41만 대로 하향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45만 대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11,000대를 앞유리 와이퍼와 트림 문제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하는 테슬라에게 이와 같은 실물의 리콜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아마존은 중국 판매자가 미국 소비자에게 저가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직접 배송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 내에 새로운 판매 섹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대부분 저렴한 $20 이내입니다. 이로써 그 중국 판매자는 아마존 배송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인 쉐인과 테무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알렉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생성 AI를 탑재해서 서비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데 $5에서 $10의 사용료를 예상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의하면 아마존은 메티스라는 AI 챗봇을 비밀리에 개발 중인데 금년 9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 폭스바겐의 리비안 투자에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존이 리비안의 지분 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마존이 시총 $2조 돌파했는데 이건 역대 5번째입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과 합작의 일환으로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리비안 지분을 확보하고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그 폭스바겐은 자사 전기차에 리비안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를 모두 다 상회했지만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GP라고 하는 그 매출 총이익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수치입니다. HBM은 마진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용 D램의 GP가 36% 정도인데 HBM은 GP가 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그 수율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까지 HBM 물량이 전부 매진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가 수면 무호흡제 치료제로도 승인받을 수 있도록 FDA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전 세계 다른 규제기관에도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는 체중 감량제인 위고비와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 등의 생산을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4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2000년에 비해 2030년에는 비만 인구가 7.5배가 증가하는 등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최상단인 21달러에 결정됐고 상장 첫날에 주가가 9.5% 정도 상승하는 등 성공적으로 데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웨어 판매 업체인 나이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1년간 매출이 하락했고 향후 1년간 매출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나이키는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이 전년비 1.7%가 감소했다고 밝혔고 다음 분기에도 매출이 약 1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이키는 회계년도가 매년 6월에 시작합니다. 나이키는 2025년 회계년도 전체 매출도 한 자릿수 중반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나이키가 미국 내 달리기 동호회를 통한 그 홍보를 축소하는 대신에 한정판 운동화 등의 사업에 주력하면서 러닝화 부분에서 뉴밸런스 등 경쟁 업체들에게 입지를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나이키가 가젤, 사바 등 복고 스타일 제품을 내놓은 경쟁 업체 아디다스에도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중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그 7월 초부터 보상을 위해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계획인데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운트 곡스의 충격은 과장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마운트 곡스에 의한 그 비트코인 물량은 14,000개 정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7월 초에 한꺼번에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달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주로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데 반해 독일 정부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과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연준을 제외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106을 넘어서는 등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서자 연금 스와프를 증액하면서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N달러 환율도 160을 넘어섰습니다. 위안화도 달러 대비 7개월 내에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CNBC는 연준이 9월 이후에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와 독주를 예상했습니다. 한편 그 한일 재무부 장관이 양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과도한 환율 변동에 적절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1차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일본은 지난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매월 6조 원 규모이던 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감액하기로 했지만
세부화는 7월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인 PCE 가격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컨센서스대로 완만히 둔화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PCE 가격지수는 전년비 2.6%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 지난달 상승률인 2.7%보다 낮은 것이고 시장 전망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변동폭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가 높아졌는데 이는 그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0.1%가 오르며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그 페퍼스톤 수석 전략가는 이 수치는 연준의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추후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연준의 예상과 일치한다면 이르면 9월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EU의 중국산 그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양국이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은 관세 인상이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건 없다는 입장이고 독일은 징벌적인 관세 인상은 아니고 EU와 중국이 대화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만약 독일이 중국의 전기차 관세를 철폐하도록 EU를 설득한다면 독일 완성차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그 캐나다도 중국의 전기차 견제에 동참했고 관세 부과를 위한 첫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캐나다 재무장관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첫 단계인 30일간의 공개 협의 기간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택 부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서 재무부는 1억 달러를 지원해서 비교적 저렴한 주택 위주로 주택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BMO 캐피탈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주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S&P에 의하면 4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비 7.2%가 상승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20개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서 산출하는데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7.5%가 오르며 신기록을 쓴 바 있습니다. 한편 신규 주택 판매는 부진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61만 9천 건으로 전월비 11.3% 하락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 구매가 줄어들면서 신규 주택 시장에 타격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그 결과 신규 주택 공급은 14.8%가 증가했지만 신규 주택 재고는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고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으로 주택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마켓워치에서는 보도했습니다. 민간 시장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의 101.3보다 하락한 10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예상치인 100을 소폭 넘는 수치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을 넘기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그 컨퍼런스 보드는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미래에 대한 우려보다 강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23만 3천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23만 건을 넘었고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83만 9천 건으로 2년 7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자, 이번 주에만 690억 달러의 2년물 국채 입찰과 700억 달러의 5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440억 달러의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를 넘어서면서 견고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연율 1.4%를 나타냈습니다. 속보치인 1.6%보다는 낮고 잠정치인 1.3%보다는 소폭 높았습니다. 1분기는 그 전년도 3분기 GDP 확정치인 4.9%나 전년도 4분기의 3.4%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렇게 GDP가 급격히 축소하자 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도 2분기 GDP 전망은 2%에서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23만 3천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23만 건을 넘었고,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83만 9천 건으로 2년 7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둔화되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가 높게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8.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비치 65.6과 비교해서 2.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5월의 확정치인 69.1 대비해서는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의 3.3%에서 이번에는 3.0%로 하락했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3.0%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 6월치는 69.6을 기록했는데 전월 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 미시간데이 조앤후 디렉터는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만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고물가와 소득 악화의 여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